네, 인터리빙에 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forward error correction을 사용을 할 때 특히나 그러니까 forward error correction, 그러니까 error correction 코드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인터리빙 기법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forward error correction은 우리가 이제 FEC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인터리빙 하기 전에, 그러니까 forward error correction은 실제로 우리가 error correction은 이제 당연히 그 패키지 정확히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테크닉이죠. 그래서 크게 그 forward error correction 기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그 ARQ 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 디지털 통신 시간에 커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utomatic repeat request죠. 그래서 ARQ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두 개는 이제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forward error correction은 그러니까 그 리시버에서 그 에러 커렉션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에러 커렉션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에러 커렉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체킹을 하고 에러가 생겼더라도 그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 알아서 고치는 거죠. 그리고 ARQ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에러 디텍션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에러 디텍션만 해가지고 에러 디텍션을 해서 에러가 만약 생겼다라는 걸 알면은 다시 보내라, 리피트 해달라고 다시 TX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스미터한테 요구를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확도를 높이려면 당연히 ARQ가 더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못 들었을 때 그걸 한번 다시 얘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 에러가 생겼다라는 걸 확실하지만 내 마음대로 에러 커렉션, 즉 이 사람이 이걸 이야기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매핑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forward error correction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약간 다릅니다. 당연히 이 forward error correction은 어떤 real time 애플리케이션, 즉 정보가 빨리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왜냐면 TX하고 RX가 있는데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TX가 있고 RX가 있는데 정보를 보내는데 RX가 보니까 에러가 생겼어요. 에러가 생겼다. 그럼 에러가 생긴 거를 알아서 고치는 방법이 있고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보내달라고 하면 다시 보내는데 또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하고 이 시간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리퀘스트 하는 시간하고 또 다시 보내는 시간이 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이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러면서 이제 정확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리얼타임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딜레이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서비스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그 정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forward error correction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ARQ를 써가지고 다시 보내주세요 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이미 그 정보는 아무 의미가 없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forward error correction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4세대에서는 터보 코드를 사용을 하고 5세대에서는 주로 이제 LDPC 코드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LTE에서 터보 코드를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어찌 되었건 이 터보 코드, LDPC 코드는 Low Density Parity Check 코드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Low Density Parity Check 코드인데요. 자, 어찌됐건 이거는 대학원에서 부호 이론 전공자들이 보통 이제 하는 건데, 실제로는 요새는 이제 대학원에서도 별로 연구를 안 해요. 이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러 커렉션 코드에 대해서 연구를 잘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 터보 코드나 LDPC 코드가 이 셰넌 리밋에 접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셰넌이 네가 아무리 잘해봐야 이거밖에 못한다라고 이제 리밋을 다 정해놨는데 이미 여기에 접근하는 코드예요. 근데 그 얘기 뭐냐면 더 이상 좋은 에러 커렉션 코드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물론 이제 컴플렉시티 면에서는 계속 우리가 컴플렉시티라는 걸 생각하면은 좀 더 쉬운 디코딩도 있고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비데라 레이트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리미트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더 안 하죠. 왜냐하면 이미 한계에 갔는데 연구를 왜 합니까? 해봐야 이것들만큼 성능이 나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5G에서는 물론 컨트롤 파트에서는 또 다른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만, 폴라 코드라고, 예, 그런 걸 사용을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잘 몰라도 되고, 예, 이 에러 커렉션 코드를 사용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드시 인터리빙이라는 걸 한다라는 거죠. 인터리빙이라는 걸. 예, 그래서 우리가 배운 뭐 블럭 코드 같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7.4,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으니까 이거를 뭐 4G나 5G에서 사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74 해밍 코드를 사용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74 해밍 코드면은 4개의 인포메이션 비트가 여기 있고, 인포메이션 비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3개의 페어리티 비트가 있겠죠. 페어리티 비트가 3개 있을 텐데,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쭉 보낸다, 이렇게 해서 뭐 쭉 보낸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내면 좀 안 되겠죠. 왜 안 되냐면,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바이너리니까 이제 7비트를 보낸 건데, 이게 너무 짧아요. 이 듀레이션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듀레이션을 뭐 편의상 뭐 t라고 하면은, 만약 이것이 코헤런스 타임보다 짧다라고 쳐봅시다. 코헤런스 타임보다 짧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만약 딥페이드에 걸렸을 때 얘도 딥페이드에 걸리고 모조리 다 딥페이드에 걸리죠. 그러니까 채널이 나쁘면 이 동안은 계속 채널이 나쁜 거예요. 이거 코드워드 하나 보낼 동안, 이거 하나를 이제 코드워드라고 하죠. 코드워드 하나 내내 보낼 동안 계속 채널이 나쁜 거죠. 그러면 에러 커렉션이고 뭐가 없습니다. 왜냐면 에러 커렉션의 기본 원리라는 게, 내가 보내는 뭐 7개의 심볼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가 에러가 나더라도 나머지 것들이 멀쩡하면, 에러가 안 나면 우리가 에러 커렉션을 할 수 있다. 이제 그게 기본 원리인데, 이런 식으로 코헤런스 타임 안쪽에다가 전부 다 7개의 그 비트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보내면 그러니까 모두 안전하거나, 그러니까 모두 에러가 안 나거나, 한꺼번에 전부 다 에러가 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죠. 코헤런스 타임 안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내냐면, 일반적으로 이건 이제 블럭 인터리빙 얘기인데, 이렇게 잔뜩 채워요. 내가 보내고자 하는 비트가 있으면 이것들을 이렇게 잔뜩 채웁니다. 이렇게 채우고, 잔뜩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뽑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뽑아요. 여기서 이렇게 순서대로 뽑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셔플링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이걸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인터리버라고 해요. 인터리버. 그러니까 이런 걸 인터리버, 그런 액션을 인터리빙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거 왜 하느냐면, 우리가 보내는 요 뭐 하나하나 이거 심볼이라고 하면, 요 심볼들이, 이 각각의 심볼들이, 즉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제 원 패킷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에러 커렉션 코드의 어떤 뭐 원 코드워드다. 원 코드워드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 코드워드의 요 심볼과 요 심볼이 다른 페이딩을 겪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페이딩을 똑같이 겪는다. 디페이드에 들어가서 채널이 나쁜데 얘도 나쁘고 얘도 나쁘다. 그러면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간격을 이렇게 일부러 셔플링 해가지고 간격을 벌려놓는 거죠. 그래서 같은 페이딩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인터리빙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러 커렉션 코드 블럭을 보면은 인터리버가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는 이제 멀티플 액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플 액세스 상황은 우리가 그러니까 뭐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면 업링크 상황으로 생각을 해서, 물론 뭐 그 다운링크 상황에서도 유저 간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구별되느냐, 그거일 때도 이제 멀티플 액세스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운링크에서도 당연히 멀티플 액세스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업링크 상황에서도 당연히 멀티플 액세스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베이스 스테이션이 그 유저 1하고 유저 2가 신호를 보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세퍼레이션 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러니까 다운링크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운링크에서는
이제 이렇게 유저 1, 유저 2가 있는데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이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보내는 신호는 일반적으로 유저 1하고 유저 2 시그널들이 같이 있죠. 섞여 있죠. 예, 그럴 때 유저 1이 자기 신호를 어떻게 세퍼레이션 할 것인가, 유저 2의 신호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것도 당연히 이제 멀티플 액세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그 멀티플 액세스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픽스드 액세스죠. 네, 그리고 하나가 이제 랜덤 액세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뭐 TDMA, 그러니까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그다음에 FDMA, CDMA 이것들은 모두 픽스드 액세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한테 어떤 특정한 타임 슬롯을 계속 사용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FDMA는 이제 어떤 특정한 프리퀀시를 그죠?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그러니까 FDM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 F가 있고 여기 이제 타임이 있으면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스테이션 1, 모바일 스테이션 2, 모바일 스테이션 3 이게 이제 FDMA고 타임 그러니까 TDMA는 어떻게 됩니까? TDMA는 TF 플레인 여기 T는 타임이고 이제 F는 프리퀀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당한 주기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에 뭐 모바일 스테이션 1 여기 모바일 스테이션 2 모바일 스테이션 3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이제 유저가 세퍼레이션 되는 거 우리가 이거를 이제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스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코드 디비전 멀티플렉스가 이제 CDMA고요. 요거까지만 배웠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말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 픽스드 액세스는 사실은 이제 충돌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 셀 안에서는 뭐 저 인접한 셀에서는 나랑 코 채널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코 채널 인터페어런스 같은 걸 우리가 이제 없애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씁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뭐 그 셀 안에서는 사실은 충돌이 날 리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리소스를 아예 그냥 분리시켜 버렸으니까 타임 축이든 프리퀀시 축이든 이런 식으로. 근데 랜덤 액세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랜덤 액세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 거냐면 어떤 유저는 굉장히 많이 보낼 게 있고 어떤 유저는 계속 쉬고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액세스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랜덤 액세스는 지금 어디서 씁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시스템 중에 대표적인 게 와이파이죠. 그렇죠? 이게 랜덤 액세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는 뭐 계속 패킷을 잘 보내지 않고 어떤 사용자는 아주 헤비하게 사용을 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멀티플 액세스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그것에 대한 솔루션으로 나온 것이 알로하 스킨입니다. 뭐 잘 다른 과목에서 배웠을 것 같긴 한데 알로하 스킨. 알로하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거 하와이 인사잖아요. 그래서 그 에이브람슨이라고 노르만 에이브람슨인가 해가지고 아마 이름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와이 대학 교수가 제안한 스킨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이제 업링크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모바일 스테이션 1이 있고 모바일 스테이션 2가 있는데 베이스 스테이션이 이렇게 있고 그럴 때 그냥 보내는 거예요. 보낼 패킷이 있으면 그냥 보내는 거예요. 보낼 패킷이 있으면 그때 보낸다라는 거죠. 모바일 스테이션 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낼 패킷이 있으면 그냥 보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알로하 스킴의 기본적인 그 policy가 그냥 send and hope이죠. 보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잘 도착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보낼 때도 뭐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뭐 옆 사람이 뭐 이야기를 하던 말던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패킷 컬리전이 일어나지 않냐? 패킷 컬리전이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다 모든 데이터가 다 로스트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패킷을 유저 지금 모바일 스테이션 1이 이렇게 보냈고 모바일 스테이션 2가 뭐 이렇게 보냈다. 이게 지금 뭐 가로축이 뭐 타임축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겹치죠. 콜리전입니다.
충돌이 나죠. 이렇게 되면 얘도 다 날아간 거고 얘도 다 날아간 거예요. 예. 전부 다 다시 보내야 돼요. 예. 이거 너무 아깝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즉 조금만 겹쳐도 패킷을 다 못 쓰게 되니까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슬롯을 이렇게 나누자. 예. 슬롯을 나눠서 보낼 거 생겼을 때 보내는 건 좋은데, 패킷을 이 순간에만 보내든지, 아니면 네가 보낼 게 여기에 이제 모바일 스테이션 2가 보낼 게 갑자기 생겼다. 그래도 여기서 보내는 거죠. 여기서. 네, 여기서. 물론 운이 나빠서 이렇게 보내고 다른 패키지도 이렇게 보내져서 완벽하게 컬리전이 날 수도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파셜하게, 부분적으로 겹쳐가지고 컬리전이 나지는 않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스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슬러티드 알로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름이 잘 붙어 있죠. 그래서 알로하보다는 성능이 더 좋죠. 근데 어쨌든 이 슬러티드 알로하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유저들이 유저 1, 유저 2가 이 시점이 어딘지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GPS를 통해서 알던 뭘 통해서 알던 간에 이 커먼 클락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보낼지 어떻게 그 순간을 파악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알로하 스킴은 그런 게 없었어요. 커먼 클락이고 뭐가 없다. 그냥 생긴 거 있으면 바로 보낸다, 이런 거였는데, 슬러티드 알로하는 그게 아니죠. 커먼 클락을 가지고 있어서 그 커먼 클락이 시작점으로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특정한 포인트, 거기에서만 우리가 패킷의 트랜스미션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슬러티드 알로하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충돌이 적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컬리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그러니까 슬러티드 알로하 상태에서 이제 뭘 더 하냐면은 캐리어 센싱을 합니다. 그래서 캐리어 센싱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캐리어 센싱을 하는 그런 슬러티드 알로하 기법을 우리가 그냥 캐리어 센스 멀티플렉스라고 해요. 그래서 CSMA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여기 설명이 돼 있듯이, 그러니까 트랜스미트를 하는데 언제 트랜스미트를 하냐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 안 할 때. 이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바일 스테이션 1 경우에 지금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거죠.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그 와이파이니까 와이파이에서도 그냥 모바일 스테이션 1이라고 합시다. 여기 그냥 AP라고 하고요. 유저 1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모바일 스테이션 썼으니까. 그래서 유저 1, 유저 2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액세스 포인트라고 합시다. 그냥 일단 와이파이에서 쓰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와이파이에서 보면, 그러니까 유저 1이 이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데, 패킷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미 유저 2 신호가 어떻게 됩니까? 액세스 포인트를 이렇게 보낼 때 유저 2 신호를 유저 1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저 2가 지금 떠들고 있다, 유저 2가 뭔가 데이터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자기 데이터를 보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액세스 포인트라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유저 2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동시에 이야기를 한다면 100% 컬리전인데, 그렇게 컬리전을 일으킬 필요가 없죠. 내 데이터도 가지 못하고 상대방 데이터도 못 가고 하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호가 지금 보내지고 있다라는 걸 알면, 그러면 보내지 마라. 다른 신호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해라. 그러니까 즉 다른 신호가 있냐 없냐 확인을 하는 거를 우리가 뭐 한다라고 하냐면 캐리어 센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캐리어 센싱을 해서 다른 사람이 벌써, 우리가 shared 미디어를 쓰는 거잖아요. 공기라는 shared 미디어를 쓰는데 그 미디엄이 지금 occupied 됐는지 occupied 되지 않았는지를 체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캐리어 센싱을 하면 컬리전이 없어지냐? 그렇진 않죠. 컬리전은 여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유저 3가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금방 할 수가 있죠. 유저 3가 더 있는 거예요. 유저 3. 지금 유저 2가 계속 데이터를 보내고 있어요. 유저 2가 계속 데이터를 보내. 그러면 근데 유저 1도 보낼 데이터를 계속 기다리고 있고, 유저 3도 보낼 게 생겼어요. 패키지 보낼 게 생겨갖고 이제 보내는 걸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유저 2가
다 트랜스미션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유저 1하고 유저 3하고 캐리어 센싱을 계속 하다 보니까 비었네 하고 동시에 보내죠. 그러면 바로 충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멀티플 노드가 계속 캐리어 센싱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동시에 보내면 또 컬리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컬리전이 결국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저 1하고 유저 3하고 같이 보내요 지금 데이터를.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유저 1이 유저 3 신호를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겠죠. 유저 3가 보내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긴 뭐 TX 기능, RX 기능이 있으니까 RX 기능을 켜놓으면 유저 3가 지금 보내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저 1은 바로 자기의 트랜스미션을 멈춥니다. 어차피 이 패킷은 깨졌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무선에서 쓰는 건 아니라 어디서 쓰냐면 이더넷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더넷에서 사용을 합니다. 유선에서 랜 케이블에서 사용을 하는 게 뭐냐면 CSMA CD예요. 그래서 CD가 뭐냐면 Collision Detection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캐리어 센싱을 계속 하다가 이제 패킷을 보내면서 그러면서도 남의 걸 들어요. 남의 걸 들어서 남이 이제 보내고 있다라는 걸 알면 컬리전이 일어났구나 해가지고 트랜스미션을 멈춥니다. 그게 이제 컬리전 디텍션이죠. 그래서 충돌이 났는데도 계속 보내는 짓은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근데 무선상에서는 구현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무선상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 알려진 히든 노드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어요. 히든 노드 또는 뭐 히든 터미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선 통신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여기 액세스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포인트가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유저 1이 있고 여기 유저 2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집 아니니까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마루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마루에 이제 이게 있고 여기 방에 벽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와이파이 쓰면은 벽이 여기도 있고 하면 벽 2개 정도 통과하면은 신호가 거의 이제 잡히지가 않죠. AP에서도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제 유저 1하고 유저 2가 서로 있다라는 걸 알아야 유저 1이 여기 있고 유저 2가 여기 있는데 그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어떤 단말기가 과연 벽 2개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가 모른다라는 거죠. 몰라서 컬리전 디텍션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더넷에서 하는 그 방식의 컬리전 디텍션. 그러니까 이거는 유선 방식이죠. 유선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호도 나한테 잡힌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내고 있구나. 그럼 충돌 났네. 그럼 당장 트랜스미션을 멈춰야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벽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이 유저 1 입장에서는 유저 2가 바로 뭐가 됩니까? 히든 노드가 되는 거예요. 안 보여요. 이게 있다라는 게 안 보여. 왜냐하면 얘가 유저 2가 보내고 있어도 유저 1은 그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유저 2가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를 몰라요. 처음부터. 자, 그래서 히든 노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컬리전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컬리전 그 현상은 그러니까 컬리전 디텍션이라는 게 뭐야? 컬리전이 일어났을 때 이제 컬리전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데이터를 계속 보내는 짓거리를 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미 충돌 났는데 그 패킷을 그 기다란 거를 이렇게 막 끝까지 보내고 이런 짓은 하지 말자라는 건데 처음부터 히든 노드면은 그게 안 되죠. 그죠? 히든 노드면은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저 2 입장에서도 유저 1은 히든 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컬리전 디텍션 방법은 쓸 수가 있느냐? 쓸 수가 없다. 어느 상황에서? 와이파이 상황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무선 통신 상황에서는 뭐 때문에? 히든 노드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용자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액세스 포인트랑 연결을 하고 싶은
다른 유저 신호를 내가 지금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체크를 못하는 녀석이 있어요. 예, 벽에 막혀서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저 1에서 AP 장비까지는 아주 뭐 벽에 하나밖에 없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해가지고 잘 액세스가 되는데 이 유저 1하고 유저 2는 서로의 존재를 모른다라는 거죠. 예, 그럴 경우에는 콜리전 디텍션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와이파이에서는 뭘 하냐면 CSMA 하지만 이건 이제 보내기 전에 내가 CSMA 뭐야? 내가 보내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보낼 게 생겼을 때. 근데 콜리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콜리전 어보이던스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CA라고 합니다. 이거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4G 그러니까 LTE 어드밴스드에서 나왔던 그 주파수 딴 데 주파수 거 이렇게 잡아서 많이 쓰자. 그게 이제 콜리전 그 어그리게이션 그러니까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죠. 그러니까 CA 테크닉. 근데 이것도 사실은 CA예요. 이니셜이. 그래서 CSMA CA를 씁니다. 이게 이제 콜리전 어보이던스예요. 콜리전을 피하자라는 거. 그게 이제 와이파이에서 멀티플 액세스 기법이 CSMA CA 테크닉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그래서 콜리전 어보이던스 테크닉이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 리퀘스트 샌드와 그러니까 RTS와 CTS로 구현이 됩니다. RTS하고 CTS 방법을 써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유저 3가 예를 들어서 계속 보내고 있고 유저 1하고 유저 2가 이제 지금 데이터를 보내려고 계속 대기 상태에 있었다. 그러면 캐리어 센싱이 끝나서 채널이 비었다라는 걸 알았어요. 유저 1하고 유저 2 입장에서는 채널이 비었어. 유저 2도 체크를 해봤더니 채널이 비었어요. 그러면은 바로 데이터를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뭘 보내냐면 AP 장비한테 이 신호를 보내요. Request to send. 내가 보낼 데이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AP한테 얘기를 해줘요. 내가 보낼 데이터가 있다. 그럼 AP가 그걸 두 개를 봐요. 두 개를 보고 이건 굉장히 짧은 시그널이죠,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무슨 뭐 IP라든가 이런 것만 딱 해가지고 내가 보낼 게 있어요. 그 말만 하는 거죠. 데이터를 실제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낼 게 있다라는 것만 알려줘요. 그러면 얘가 콕 집어서 그러면 지금 다음 타임 슬롯에 너 보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2도 그 신호를 받아요. 봤더니 유저 1 보고 보내래. 자기는 아닌 거죠. 자기는 아니니까 보내지 않습니다. 또 그만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RTS를 보내서 CTS가 그러니까 클리어 투 샌드는 지금 누구한테 보내진 거냐면 얘한테 보내는 거예요. CTS가 클리어 투 샌드 지금 깨끗하다 너 보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RTS는 유저가 보낼 게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 CTS는 AP가 여러분들 휴대폰에다가 CTS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보내라 지금 괜찮다. 너 보낼 차례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콜리전을 거의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히든 노드가 이제 더 이상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 액세스 포인트와 이 유저 간의 어쨌든 데이터 통신이잖아요. 이 유저 1하고 유저 2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 1하고 AP 사이에 이제 네가 보내라 말아라는 거를 이 AP가 정해주기 때문에 이 히든 노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그러니까 CD의 경우에 콜리전 디텍션의 경우에는 콜리전이 났을 때 이제 유저 2가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를 몰랐는데 이거는 아예 콜리전 자체가 안 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콜리전 어보이던스 테크닉의 기본은 어보이던스 테크닉의 기본적인 그 폴리시는 뭐냐면 와이파이에서 사용하는 이 콜리전 어보이던스는 충돌을 최대한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돌이 생기고 나면 대책이 없다라는 거죠. 왜 대책이 없냐? 그럼 충돌이 생기면 빨리 끊어야 되는데 그죠? 어차피 내 데이터가 그 이후에 보내는 건 다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패킷을 이렇게 긴 걸 보내는데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처음 좀 보내자마자 여기서 충돌이라는 걸 바로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에 건 보내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콜리전 디텍션 자체가 안 되니까. 누구 때문에 안 돼요? 히든 노드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콜리전 디텍션 자체가 안 되니까 아예 콜리전이 안 일어나게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냐면 RTS랑 CTS 프로토콜을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콜리전이 나지 않게 이렇게 합니다. 어디서 그러냐면 와이파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용어 중에 이제 jittera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러니까 비디오 스트리밍,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우리가 통신에서 어떤 파라미터가 중요하냐면 딜레이는 그냥 뭐 광고 보느라고 그냥 뭐 잠깐 시간 때운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버리지 딜레이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파라미터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딜레이 지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지터라는 게 딜레이가 뭐 굉장히 커졌다가 굉장히 작아졌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이가 어쩔 때는 거의 없다가 어쩔 때는 굉장히 크고 이러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보다가 이제 중간에 끊기죠. 그죠? 중간에 끊겨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그 딜레이 자체보다는 이 딜레이 지터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그러한 그러니까 arrival time이죠. 그러니까 또는 뭐 propagation delay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또는 사실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그 듀플렉싱에 대해서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플렉싱 방법은 이제 우리가 TX가 있고 RX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TX가 있고 RX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TX고 이게 이제 RX인 경우가 사실은 다운링크고 이게 TX고 이게 RX인 경우가 우리가 업링크죠. 그런데 이게 다운이고 이게 업이죠, 그죠? 어쨌든 쌍방향 통신을 해야 되는데 쌍방향 통신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 얘기죠. 그래서 타임 디비전 듀플렉싱은 시간축상에서 UL을 사용했다가 뭐 DL을 사용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보통 UL이 더 짧겠죠, 그죠? 업링크 잘 안 하니까 주로 다운이니까 DL이 길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FDD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두 개로 밴드로 나눠 가지고 근데 여기에 이제 가드 밴드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웨이스트가 됩니다. 이건 낭비죠, 낭비가 되고 프리퀀시 축이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주파수가 높을수록 좀 더 채널이 안 좋으니까 대부분의 경우 거의 모든 시스템이 이 위의 주파수는 다운링크에서 사용을 하고요. 밑에 주파수는 업링크에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은 배터리로 동작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채널을 할당을 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표준안 자체에서는 LTE에서도 그러니까 TDD 모드가 있고 그러니까 LTE 표준안 자체에서도 TDD 모드가 있고 FDD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4세대에도 사실은 중국은 다 원래 TDD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FDD고 우리나라도 FDD고요. 근데 TDD 모드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런데 5G 와서는 5G에서도 아마 표준안에 그 FDD 모드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TDD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5G는 대부분 그 TDD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Time Division Duplexing.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요거. Time Division Duplexing을 사용한다. Duplexing, Time Division Duplexing. 그래서 그 말씀은 사실은 뭐 예전에 다 드린 것 같긴 하고 그런데 이걸 하면 이제 뭐가 좋냐? Time Division TDD를 하게 되면 물론 뭐 이제 트래픽에 따라서 우리가 다운링크를 많이 하니까 다운링크를 길게 하는 거 일단 그걸 해서 좋고요. 그러니까 트래픽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체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FDD는 그걸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운링크를 실제로 많이 하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밴드위스를 많이 할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시메트릭하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밴드위스 자체가 20MHz로 그죠? 20MHz로 이렇게 여기 20MHz, 여기 20MHz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4G LTE 보면은 근데 그러면 그 타임 디비전 듀플렉싱이 뭐가 좋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사실은 왜 TDD를 사용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이겁니다. 채널 레시프로시티라는 게 이제 정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왜 TDD를 사용을 하느냐? 그러니까 why? 그러니까 왜 TDD를 사용을 하느냐? 5G에서 물론 뭐 FDD 모드가 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거의 다 이제 TDD로 다 깔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5G가 깔리고 있는 그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실은 전부 다 TDD로 깔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왜 FDD를 다 갖다 버리고 TDD를 사용을 하냐, 타임 디비전 듀플렉싱을 사용을 하냐? 그 이유는 역시 채널 레시프로시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뭐 MRT라는 걸 배웠었죠. 그러니까 Maximal Rate Transmission. 그러니까 이거 뭐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일들도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 트랜스미터가 그 채널을 미리 알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이 MRT를 쓰려면 우리가 어떻게 됐었죠? 그러니까 CSI 티어야 됐었죠, 그죠? 그러니까 Channel State Information, Channel State Information을 at transmitter 해서 미리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채널에 있는 그러니까 채널 게인을 미리 이렇게 컨주게이트를 곱해가지고 보내는 거였는데, 근데 그 이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은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거 보내기도 전에 트랜스미터가 그러니까 CSIT는 우리가 구현하기가 어렵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리시버에서의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은 뭐 항상 갖게 되는데 만약 그게 없으면 통신이 아예 안 되는 거고, 근데 트랜스미터에서 우리가 미리 채널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은 방법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리시버가 이렇게 그러니까 TX가 있고 RX가 있으면 RX가 어떤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CSI-R을 얻어내가지고 그것을 여기 채널이 이렇게 생겼어요라고 이제 CSI를 보내주는 거죠.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을 그렇게 해서 그러면 보내주면 이제 CSI-T가 여기 이제 생기는 거죠. 트랜스미터도 채널이 이렇게 생겼구나. 물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피드백 채널을 통해서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을 전달했을 때 채널이 그때 벌써 바뀌어 버렸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코헤런스 타임은 대략 뭐 10ms 이상으로 보거든요. 10ms 이상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길다. 즉 뭐냐면 코헤런스 타임 TC 즉 코헤런스 타임. 코헤런스 타임이 뭐예요? 그러니까 채널이 TC마다 한 번씩 변한다. 즉 새로운 인디펜던트한 페이딩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죠. 물론 당연히 채널은 컨티뉴어스하게 변하지만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수학적인 모델링을 할 때 코헤런스 타임이라는 어떤 파라미터가 있고 그것을 주기로 해서 대충 채널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죠. 물론 이제 아웃도어에서 좀 더 코헤런스 타임이 짧을 거고 인도어에서는 코헤런스 타임이 길겠죠. 왜냐하면 아웃도어에서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채널이 빨리빨리 변하니까. 근데 어찌됐건 코헤런스 타임이 0.1초 동안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0.1초 아니군요. 0.01초까지는 아웃도어에서도 우리가 채널이 변하지 않는다. 100분의 1초죠. 그 정도에서는 채널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ms가 정확하게 이 5G에서 그 TDD하고 FDD 그 스위칭하는 타임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멀티플 안테나가 트랜스미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베이스 스테이션은 멀티플 안테나 2개가 있고, 뭐 여기 모바일 스테이션에는 이제 한 개의 안테나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업링크였다. 그러면은 이 채널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H1 파라미터랑 뭐 H2 파라미터를 여기서 알아냈어요. 이게 H1이 지금 A1, 2에 뭐 JF1 뭐 이렇게 되고 H2는 A2, 2에 JF2이라고 생각하면 그 채널에 대해서 이제 다 알아낸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CSI-R이 있는 거잖아요.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운링크로 지금 바뀐다라는 거죠. UL 했으면은 그러니까 시간 축상에서 UL 했다가 DL 했다가 UL 했다가 DL 했다가 이게 지금 뭡니까? 타임 디비전 듀플렉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냈다 UL, DL이 계속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 그러면 UL에서 채널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즉 H1, H2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H1, H2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길이 자체가 10ms로 지금 잡혀져 있기 때문에 5G에서 그 다음에 채널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널 에스티메이션 같은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냐면 이 피드백 채널. 피드백. 그래서
리시버에서 채널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그 트랜스미터 지금 현재 트랜스미터는 좀 전에 리시버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타임슬롯 전에 그러니까 다운링크 하기 전에 이미 업링크를 때 채널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다운링크 때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우리가 maximum ratio transmission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채널 레시프로시티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레시프로시티가 다운링크 채널이나 업링크 채널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스위칭을 빨리 하면. 그러니까 스위칭 타임이 좀 빨리 돼야 되겠죠. 그거니까 스위칭 타임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듀레이션은 짧아야 되죠. 충분히 짧아야 되는데 뭐보다 작게 코헤런스 타임보다 작게 우리가 업링크 듀레이션이나 다운링크 듀레이션을 그렇게 잡아주면 채널이 업링크 다운링크 바뀌더라도 채널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쓰려면 채널 reciprocity 그러니까 역으로 해도 똑같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FDD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FDD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높은 주파수는 대부분 이제 다운링크에서 사용을 하고 업링크에는 이게 되는데 밴드위스가 지금 LTE 어드밴스드는 보통 이거 뭐라 그랬어요? 20MHz라 그랬죠. 그죠? 20MHz고 물론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내가 다른 밴드를 좀 잡았어 가지고 그 밴드위스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쓰는 캐리어 자체를 늘리는 거예요. 20MHz 저기서 이렇게 뭐 10MHz도 잡았을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용을 하는 밴드위스는 20MHz예요. 근데 이제 5G에서는 이게 늘어나죠. 5G에서는 그 밴드위스 자체가 400MHz 기본 차지하는 게 400MHz. 어찌 됐건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코헤런스 밴드위스, 그죠? 코헤런스 밴드위스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20MHz보다는 훨씬 작아요. 우리가 그 딜레이 스프레드 뭐 보통 어떻게 됩니까? 뭐 커봐야 10마이크로 되고 보통 뭐 1마이크로나 그 이하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1마이크로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코헤런스 밴드위스가 1MHz가 되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작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1MHz 동안에는 이거는 페이딩이 똑같아요. 근데 이미 그러면 당연히 뭐 20메가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이 파란색 채널하고 이 채널하고 이게 페이딩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 네로우 밴드에서의 페이딩이 예를 들어서 A1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H1에 그죠? H1 그러니까 A1에 뭐 E의 JP1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 빨간색 여기서의 그 채널을 뭐 H2라고 하면 이 A2랑 E의 JP2랑 이것들은 완전히 인디펜던트합니다. 서로 뭐 전혀 콜레이션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운링크를 채널을 에스티메이션 했다고 해서 그걸 업링크 때 쓸 수 있냐? 당연히 사용을 못 하죠. 마찬가지로 업링크 때의 채널을 베이스 스테이션이 다 에스티메이션 해가지고 그걸 다운링크 때 이용을 할 수 있냐? 전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 FDD 상황에서는 채널 리시프로시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랜스미터가 미리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을 때 어떤 짓을 할 수 있는지. 근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트랜스미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당연히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A라는 상대랑 B라는 상대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상대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싶고 B라는 상대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싶은데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AB한테 보낼 때 이 채널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걸 미리 알았다. 그러면 A한테 안 보내죠. B한테만 보내고. 그러니까 미리 채널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아는 거는 트랜스미터한테 굉장한 파워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짜로 얻어져요. TDD에서는. 그러니까 FDD는 피드백 채널이 있어야 되고 뭐 복잡한데 그러니까 TDD, Time Division Duplexing 시스템에서는 채널 레시프로시티 때문에 트랜스미터가 CSI를 쉽게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G에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마 또 TDD로 구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